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그 7주 차죠? 맞죠? 거의 뭐 이제 두 달이 가시는데, 뭐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 앞에 뭐 했는지 뭐 기억이 나실 리가 없겠죠? 다음 주가 종강인데, 벌써 종강이죠. 기초과정. 미리 얘기하면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모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갔던 내용 있죠. 오늘까지 나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20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뭐 간이식을 하는 거예요. 20문제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20문제 중에 2문제 이상 맞으시면은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렇다고 공부해 오지 마세요. 그냥 알고 계신 상식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큼 이제 한번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7주차 내용이 4문제짜리, 그러니까 관리, 마케팅, 개발 요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 다만 이제 91페이지에 보시면은 금융론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금융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특히 대출 상한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고정금리하고 이제 그 변동금리를 한번 논했었는데,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뭐 낮아질 경우 이렇게 출제했을 때 누가 불리하죠?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차입자가 불리하잖아. 그렇죠? 이거를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아졌을 때가 은행인 대출자가 불리하죠. 그 상황을 잘 따져서 밑에 판사해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게 그 대출 상환 방법으로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것이 올해도 당연히 나옵니다. 특히 올해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내년도 29회 때는 이제 지문이 나올 확률이 뭐 100%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샥 만약에 이런 의미를 가진다. 대출 만기 그 기간이고 만기고, 이게 무슨 방법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원금이 쭉 가니까, 일정하니까. 이러면 무슨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쭉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 많이 나오는 3대 테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던 대출에 대한 부분이고,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가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안 나와도 그건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대출과 연관해서. 두 번째가 이제 28회 때 신기하게 안 나왔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제도가 이제 29회 때는 100%고, 두 가지만 하더라도 최대 금융이 5문제에서 3문제는 맞히실 거야.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출제하는 주제 중에, 나머지 기타적인 사항 중에 1등이 이제 유동화 제도예요. 거기 이제 91페이지 유동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기본서에서 하고, 유동화가 무슨 의미고 있고, 유동화 시장 구조만 약간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입문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유동화가 무슨 말이죠? 그쵸. 뭐를 현금화 시키는 거야? 이게 유동화라는 개념은 이제 그 현금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말은 이론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현금이 현금 자체인데 뭘 또 현금을 만들어요? 현금이 아닌 자산이 있죠? 그 비현금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만드는 모든 수단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유동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아닌 걸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수단 유동화라 그랬을 때, 비현금 자산의 종류는 되게 많겠죠. 뭐 토지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 뭐 카드 회사에서 이제 그 카드를 발급하면은
카드를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카드를 이용한 순간에 채무자가 되죠. 그렇죠? 이제 카드 회사가 채권자가 되면서 카드 회사 매출 채권 요거를 이제 가지고 현금화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건물 빌딩 수익성 빌딩을 바탕으로 하는 거 금을 가지고 하는 거 선박을 가지고 현금화시키는 무수히 많은 이제 유동화 그 대상이 되는 무수히 많은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률은 19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 상위법으로 이제 유동화 ABS라 그래가지고 자산 유동화 증권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하는 것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줬죠. 그럼 돈을 빌린 사람하고 이제 채권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 그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동화를 이제 현금화시키는 수단이 이제 좀 이따 보실 MBS라는 걸 위주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을 다 다루기는 불가능한 시험이고 그래서 그 비현금 자산 중에 주택 저당 채권이야. 근데 이제 보통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잖아요. 장기 대출이야 아니면 단기 대출이야? 장기 대출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 그 대출 받는 것은 장기입니다. 장기.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이게 법률에 규정된 명칭이다 보니까 시험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실상 이게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이고 이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이거를 모가지라 그래요. 모가지. 이제 이거 모가지, 가로치고 모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모가지 하면은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건 이제 보실 필요 없고 요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주로 이제 그 채권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이제 자금을 조달받을 때 은행한테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현금으로 대출받죠. 그것만 국한시켜서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출 상한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연결받아서 논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유동화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비현금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든 수단을 말하고요. 우선은 이제 유동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먼저 유동화가 되려면은 유동화의 이제 원천적인 재료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채권이 뭘로 현금으로 바꾸는 또 시장이 존재해야 돼요. 시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이 발생해야 될 시장 요거 하나, 이 채권을 뭘로 현금으로 바꾸는 시장 둘. 그래서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밑에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 두 개만 가지고 논하고 있고요. 3차 저당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만 있고 어쨌든 시장에 대한 구조가 이제 가끔 나오고, 그리고 그 유동화 제도가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고 났을 때 시행되기 전하고 후에 있죠. 후에 어떤 이제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게 유동화의 효과, 유동화 기능이야. 근데 유동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을 물어보는 효과는 요즘엔 잘 안 내요. 다 좋은 말로 하면 그 맞는 말이 옳은 지문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연타석으로 나온 내용이 그 유동화를 이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하기 위해서 유동화 상품을 발행해야 돼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데 유동화 증권의 아마 시험 때까지 이제 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책에 설명이 없어서 구조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 대한 논리를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그림이 구멍이 다 뚫려서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그 깨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차입자. 이 차입자는 주택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죠. 여기는 이제 주택 자금 수요자라 그럴까요? 가끔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대출자. 이제 은행이죠. 주택 자금 이제 공급자를 말하죠.
그러면은 그 차입자가 주택에 구매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겁니다. 개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 뭐를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이제 은행한테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민법상 무슨 뭐라 그래? 뭘 가져요? 저당권자야, 저당권 설정자야, 그냥. 저당권자죠, 권자. 그렇죠? 권자하고 설정자는 다르죠. 이 사람은 저당권자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권자, 정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담보로 제공받았으니까 대출을 해주죠. 그럼 담보 가격의 100%를 해주나요? 아니,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해주죠. 그게 무슨 비율이야? 그렇죠. 대부 비율, LTV 다 100%안 해주잖아.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담보로 제공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자는 저당권자고 이 사람 저당권 설정자야. 그럼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주죠. 그 대출을 해줄 때 이 대출을 쌀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죠. 현물이 아니고 이제 쌀이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줘요. 근데 대출을 일시불로 해주나요? 아니면 일시불로 해주나요? 일시불로 해주지. 야, 역시 잘 아시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그 돈을 빌려주는 순간에 그 은행은 이제 뭐예요? 현금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는 돈을 받을 권리자가 생기죠. 이 사람은 뭐라? 채권자라 그러고 이 사람은 상환할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갚아 나가야 되지. 상환을 하겠죠. 상환하는데 이거는 장기 분할 상환하는 거죠. 장기로 나눠서 상환하는데 이때 이제 상환할 때 뭐가 나간다? 원리금이 이제 지불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요 대출하고 상환 구조 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 현금을 주고 현금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은행들은 이제 받을 권리자고 이 사람은 상환할 의무자니까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채권 채무라는 이제 법률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는 채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담보부동산에서는 저당권자, 설정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권자, 정자, 부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요 차입자하고 이 대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요 시장이 있죠. 이 시장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1차 저당 시장 또는 이제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주택 자금 뭐 대출 시장 이렇게 가끔 표현하는데 어쨌든 1차 저당 시장. 그럼 1차 저당 시장이 무슨 시장을 말하냐면은 지금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이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입니다. 채권. 근데 이제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인데 그 채권이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이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이죠. 왜냐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뭘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법률상 명칭으로 주택이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 저당 채권 형성되는 시장. 여기까지가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주택 저당 채권이 이제 이게 장기인데 장기는 몇 년 이상을 장기라 그럴까요? 우리 금융론에서 장기는 무조건 10년 이상이야. 이 기출문제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은 장기라 그럽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내용이 기간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지만은 금융론에서는 이게 시간 개념을 할 때 장기가 10년 이상을 말합니다. 금융사 대출 상품 중에서는 보금자료는 10년, 15년, 20년, 30년에서 최대가 30년까지 돼 있어요. 보통 10년보다는 더 많이 대출받죠. 한 20년 정도 대출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1차 저당 시장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만약에 내용으로 물어보면 돈을 필요한 차입자하고 돈을 제공해주는 대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여기서는 이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면서 그 현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채권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여기까지 딱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구조를 한번 잘 보면은 은행들은 이 대출 현금 흐름 구조 있죠.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출을 현금으로 주는 구조와 상환 받는 구조 있잖아. 이 관계를 따지면 은행이 유리할까 차입자가 유리할까? 대출 구조와 상환 구조 하면은 차입자가 유리하죠. 대출자는 불리하잖아. 왜냐하면 이제 대출 자금을 은행이 만약에 100조를 해줬다. 그 100조라는 대출 자금이 만약에 대출 기간을 20년 동안 했다. 그 20년 동안에 차입자한테 어떻게 돼? 대출 자금 묶여져 있잖아. 회수가 되려면 몇 년 걸려? 20년 걸려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자금이 많은 대출 자금이 차입자는 오랫동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현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자금이 오랫동안 차입자한테 묶여졌다고 해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대출 자금의 고종화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 다 회수되려면 20년 동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래도 묶여지다 보니까 대출 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죠. 대출 자금 마련은 또 예금을 또 유치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은행들은 또 자금 회수를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차입자 쫓아가가지고 돈을 빨리 갚으세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요 필수가 없죠. 계약에서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돼.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회수할 때 그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재료로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채권. 이걸 아까 모가지라 그랬죠. 이 M이라는 요거, M이라는 이제 모가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자들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가 주택 저당 채권이잖아.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합니다. 넘겨줘요.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료잖아. 채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주체한테 넘겨줘요. 그 주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렇죠. 깜짝 놀랐네. 유동화 중개 기관한테 넘겨줘요. 이거를 SPC라고 합니다. 중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특수목적 회사, 그러니까 중개 유동화 기관, 중개 유동화 회사 이런 데한테 넘겨줘요. 유동화 중개 기관이 넘겨받았죠. 넘겨받으면은 이제 유동화 중개 기관 하는 역할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받아가지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하에 존재하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넘겨받으면은 이제 그 유동화 중개 기관이 지금 모가지 있죠, 모가지.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증권이다라고 합니다. 주택 저당 증권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MBS라 그래요. MBS가 뭐냐면은 이게 모가지야. 아까 모가지가 뭐였었죠?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이 있었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시큐리티,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S가 발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M이 있어야 돼. 모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떡볶이 그 음식을 만들려면은 떡볶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형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장기주택 저당 채권이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형태 만든다. 그래서 영어로 약자를 줄여가지고 주택 저당 증권 이럽니다. 그래서 MBS라 그래. 우리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MBS를 만들 때 투자자들의 욕망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자들이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MBS를 발행하는 게 SPC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상품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절차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MBS에 대한 종류를 기본수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팔어? 1번 투자자, 2번 투자자, 3번 투자자. 투자자한테 팔지. 그럼 투자자도 선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 결정하려면은 뭐하고 뭐를 비교했었죠? 수익률 중에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투자 결정하려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었죠. 어느 게 더 크면 투자 결정했었어요? 그렇죠. 기대가 더 크면 투자 결정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 그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을 가진 이 MBS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MBS의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 사겠어요? 안 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유동화 상품이 잘 발행되려면은 유동화 증권의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 돼. 만약에 이거보다 MBS 수익률이 이거보다 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마음에 드니까 투자자들 어떻게 돼 이거를 사겠지. 살 때 뭘 주고 사요? 쌀로 주고 사요? 현금 주고 사? 현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럼 SPC는 채권 매입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팔아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잖아. 현금 들어온 걸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대출자한테, 은행한테 다시 이제 줘야 되지. 그럼 채권이 뭘로 바뀌었어? 현금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은행은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넘겨주고 다시 현금으로 받은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20년 동안 회수할 돈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몇 개월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가 용이해졌죠. 현금 용이해졌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이 컸던 대출 구조, 상한 구조상에서 유동성 위험이 컸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자하고 그 SPC를 떠나서 투자자 있죠, 투자자.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을 거야. 요 시장을 우리가 몇 차 시장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내용은 단순해요. 이걸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저당 시장의 역할은 어느 시장에다가 1차 저당 시장에 뭐를 제공하는 거야? 주택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자금을 제공해 주는 시장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을 판매해서 넘겨서 증권 발행한 거로부터 투자한테 현금을 받아서 현금하는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이 2차 저당 시장은 1차에서 형성된 주택 저당 채권이 있죠? 주택 저당 채권이 뭘로 만들어졌다? 현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출문제가 꽤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단순하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 구조는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 작년인가 재작년 질문은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2차는 1차에다가 주택 자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잖아. 그게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뭐가 넘어가냐? 채권이 넘어가면은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넘어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주택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1차 저당 시장 및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X죠. 그럼 채권 현금화되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2차 저당 시장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차 저당 시장 및 2차. 1차는 아닙니다. 지금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고 현금되는 것은 요거다라는 논리죠. 이렇게 하고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2차 저당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차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대. 맞죠? 그렇죠? 이게 두 번 나와서 채권 유동화를 할 때 2차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O. 1차 저당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가 중요해, 1차. 1차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죠. 2차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2차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야? 투자자가 돼. 투자자가 선수잖아. 투자자들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MBS가 나오면은 결국 투자자는 이걸 안 사겠죠. 그럼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갔는데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시장이 유동화의 결정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98년도에 이제 자산 IMF가 하라고 그래서 자산 유동화
법률을 만들어서 유동화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2003년도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이제 조건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MBS를 샀는데 MBS가 제시한 수익률이 있잖아. 이 수익률을 만약에 이제 그 보장을 못 해주면 투자자가 위험이 커지잖아요. 위험이 커지면은 요구 수익이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 채권 수익률을, 증권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나섰냐면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유동화 중개기관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었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금융공사가 이 MBS 나온 거 있죠? 여기다가 보증을 서요. 그럼 금융공사가 누가 설립한 거라고요? 그 당시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자본금 2조 원 투자해서 설립한 공사예요, 공사. 그러니까 금융공사가 보증은 MBS에 대한 뭐랑 버금가는 안전성이냐? 국채에 버금가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믿음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 할 때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 1차 시장은 이제 차입자하고 대출자 간의 시장이다.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은 대출자로부터 어디까지? 투자자까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데 증권을 이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차 시장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채권이 장기 채권이다 보니까 은행들은 현금 회수가 어려운 유동성 문제가 생기더라.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2차 시장에 넘기더라. 넘기면은 누가? 전문기관인 SPC가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MBS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오 괜찮네 해서 넘겨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은행들은 차입자한테 20년 걸려 회수할 돈을 이론상으로 어디서 투자자한테 한 몇 개월 만에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회수된 돈 가지고 또 뭐 할까? 100조를 했는데 100조짜리 채권이 생길 거 아니야. 100조짜리 채권을 이제 넘겨주면 100조짜리 만약에 증권을 발행했다. 다 팔렸어. 그러면 또 처음에 제한된 100조라는 자금이 있었잖아요. 대출 자금이. 그거 다시 회수됐으니까 또 대출해줘. 또 뭐가 생겨? 또 채권 생기고 또 넘겨 또 다 팔렸어. 그거 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돈, 100조라는 대출 자금으로 이게 만들었던 것이 계속 1차, 2차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점점 대출 자금이 커지게 돼요. 대출 자금 커지는 과정은 누구 돈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자 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것만 알아두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에 대한 그 개념이 있죠. 책에 있는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들은 이제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쭉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보지 마세요. 단순하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리츠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책에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할 때 해보도록 하고 간략하게만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한 문제만 잠깐 집어넣는데 거기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란 이렇게 돼 있네요. 차입자, 대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대. 금방 맞히시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수준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기본서 할 때 MBS 종류만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MBS 종류를 할 때는요, 좀 영어를 알아야 돼, 영어.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해요. 우리는 이제 국어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상황이 점점 봉착하게 돼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관리, 마케팅, 개발 세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 97페이지 이용은 이제 생략하겠어요. 이용은 본문 중간중간에 다시 다른 데서 나오니까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가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개발은 보통 두 문제가 나와. 관리, 마케팅, 개발에서 총 4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서 세 가지 주제에서 4문제를 맞히는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을 거의 뭐 1분 30초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네 문제니까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시된 그 주어진 시간은 이제 뭐죠? 4분이거든요. 우리는 1분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여기는 그리고 어떤 약간의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암기입니다. 암기. 그 글자 하나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기가 편해요? 이해가 편해요? 이해가 편하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고시의 장점은 뭐냐면 경험 생활 그동안의 생애 주기 동안에 겪어오셨던 그 경험 있죠? 경험칙에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 이해도가 높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눈 감으면 딱 잊어버리는 이 암기가 오랫동안 지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괜찮아요, 이게.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성기가 지난 상태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비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도 안 침침하고 막 그럽니다. 침침하고 참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6과목 내용이 양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딱딱 합격하시는 거 보면 최고요. 이렇게 이제 99페이지 이제 개발인데 이것도 너무 인문서랑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필요한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개발은 2개가 나오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2개가 나오는 이유는 먼저 한 가지 이유는 개발에도 이론이 있고 개발 방식이 있어요. 유형이.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제 유형 따로 이론 따로 해서 2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 2개가 나오는 배경은 이론과 유형을 다 묶어서 하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가끔가다 공법 문제가 나와. 공법. 특히 개발론에서 나오는 공법은 그 공법 내용은 2군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법인가?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법은 조문은 자꾸 볼 때마다 어려워 죽겠어.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은 거기 이제 환제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그 혼용 방식이라고 그러죠. 학문적으로는 혼합 방식이라는데 법률상 명칭은 혼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환제 방식이죠. 환제 방식이 민간 개발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의외로 이제 학교론에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도 환제 방식 내용을 나중에 정책론에서 이제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 비교하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표로 적어드리겠지만은 그 학교론상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조문 몇 개 안 되는 공법 내용 가지고 낸 적이 있었습니다. 출제하면 미워 죽겠어.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사업법이라는 거 있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사업법에 내년도 2월 달에 개정되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3가지가 돼 있죠.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나와. 여기 개정됐으니까 아마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요거를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100%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론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학교론 요것이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지. 개발론에서는 2가지 정도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내용의 유형은 많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론적인 걸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99페이지 개발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법 중에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동산 개발의 정의가 나옵니다. 개발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이론상으로 내면은 이학자, 저학자, 외국학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시된 개발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요즘에 다 무시하고 법에 규정된 거를 아마 그대로 낼 거야. 그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키워드가 조문은 개념이 굉장히 길어요. 한 6줄인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압축하면은 한 줄로 한 문단으로 논합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이런 의미가 없고 끄트머리에 토지를 개량한다 이거 있죠. 이게 개발의 개념이야. 이거를 이제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의 개념,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그럼 토지를 개량할 때 건물은 개발이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토지를 개량할 때 토지의 성질이 바뀔까 안 바뀔까? 성질이 바뀌는 거야.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 개발이에요. 다만 이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내용상 봤더니 2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죠. 조문도 그런 식으로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조문 딱 자르면은 토지를 개량하는 건데 2가지가 조성위한 개량,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조성위한 개량하고 보다 건축위한 개량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조성위라는 것은 토지 자체 있죠.
토지 자체의 성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조성된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다시 한번 토지 성질이 바뀌죠. 이거는 공간 창조 이렇게 이제 건축 활동이니까 공간 창조다라고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조성이 한 계량이 먼저일까, 건축이 한 계량이 먼저일까? 조성이 있죠. 그 조성에서부터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신개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조성된 땅에다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만 다시 바꾸는 거 있죠.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법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래. 조성형 개량과 건축형 개량으로 이루어진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법률상 정의를 제가 첨가만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설명한 건 안 보셔도 돼. 뭐 조성이 협의의 개발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주체에 따른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 부동산 개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읽으실 내용이 없어요. 너무 간략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해드려야 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환지 방식 있죠. 요 환지 방식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개발에 대한 논리, 재개발 이렇게 약간은 한번 이제 별도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책에 설명이 없어서 이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건 다 생략하세요. 지금 보셔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 101페이지 보면은 이제 개발의 유형과 타당성 분석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개발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개발의 절차 또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시험은 이제 몇 단계로 하는 게 관행이냐? 7단계고 개발 전체적인 이론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절차적인 내용이 종종 나와요. 지문으로. 하나 지문. 최근에는 이제 단독 문제로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쭤본 것도 있어요. 재작년에. 그럼 개발 절차가 첫 번째는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미리 한번 알아두시 바랍니다. 이게 흐름상 다음 단계 연결이 돼가지고 구상 있죠? 구상. 그러니까 아이디어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구상으로 나옵니다. 구상 단계가 하나가 있어. 개발업자가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식이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구상하셨잖아요. 옆에 봤더니 어떤 분이 자격증 라이선스를 취득하셨대네. 그래서 그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얼마나 줬어요 했더니 한 2달 만에 붙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2달이면 난 저 사람 능력 뛰어나니까 한 달 반이면 되겠지. 그래서 그 학원에 오셨을 때 주어진 책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이걸 2달 만에 붙었나? 가서 쫓아가 주업하면은 앞에 연자가 생략된 거죠. 몇 년, 몇 개월 이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다 생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아이디어 한번 해볼까? 근데 구상한 거를 바로 액션 취하지는 않죠. 이걸 따져봐야 되지. 그래서 구상한 거를 토지를 이제 구매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 부지를 구매하기 전에 부지를 구입을 하고 건물을 줬을 때의 예상 비용과 예상 수입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 수입과 예상 비용을 토대로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행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계략적이란 말이 꼭 붙어요. 계략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인이 부정적인 사인이 나면은 이 구상한 거는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근데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은 땅이 있어야 되죠.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 부지 구입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 땅을 매입했죠. 그럼 이제 땅을 매입했으니까 큰 2가지 비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이 지출이 된 거야.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공간 창조. 그러니까 건물을 져야 되겠죠. 건물을 지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건물을 진 상태에서는 이걸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건물 짓고 나서 건물 짓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게 타당성 분석이라는 절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건물 짓는 행위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죠. 최종 타당성 분석.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사인이 나왔다. 그럼 뭐죠?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면 어떻다?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매입한 땅은 최대한 빨리 팔아서
투자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추진하셔서 지금 이제 학군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긍정적이죠. 그렇죠. 다음 주에 2문제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시니까 20문제 중에서 긍정적이십니다. 그럼 이제 모든 개발 사업은 많은 시간과 많은 특히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돈을 타당성 분석 안에는 돈을 마련하는 이제 내용이 있겠죠. 돈을 마련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 그게 금융 단계야. 이 금융 단계에서 이때 자금은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거를 건축대부라 그럽니다. 건축대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건축대부는 대출을 어떻게 해요? 일시불로 해요? 아니면은 단계별로 해요? 단계별로 하지. 일시불로 하면 갖고 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상한은 어떻게 한다? 일시불로. 이때 상한이 일시불이라는 것은 공사 완성과 동시에 일시불 상환하는 거야. 돈을 마련했지. 이 마련된 돈 가지고 이제 건축 활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다? 건축 활동이 나옵니다. 건설 단계. 그럼 건축을 통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마케팅 단계지.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할까요? 개발 중간부터 할까요? 그럼 개발 초기부터 해야 돼요. 개발 초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2번인가 이거 개발 중간부터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다음에 완성되기 전 벌써 다 팔려 있어야 돼. 이렇게 초기부터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마케팅은 분양을 위한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고 임대를 위한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임대사업자, 분양업자. 어쨌든 다 마케팅 활동을 목적은 이제 완성되기 전에 다 임대 분양을 100% 채우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을 했는데 개발사 분양했는데 다 100% 팔렸어. 100% 팔리면은 이 건축 때 빌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 상환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도 대출을 그러니까 분양률이 0%야.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어떻게 해? 이때도 건축 때 일시 상환 하나요? 할까 안 할까? 건축 때 일시 상환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분양률이 0%든 100%든 관계없이 요거는 꼭 고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 분양률이 0% 하더라도 이 건축 때문에 일시 상환해야 돼요. 어떻게 일시 상환합니까? 그러면은 이미 부동산이 완성됐죠. 이제 완성된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요. 담보로 제공하면은 대출 받죠. 그걸 저당대부가 돼. 저당대부. 그럼 저당대부 목적은 건축대부를 상환하게 한 겁니다. 그럼 건축대부는 사라지고 무슨 대부? 저당대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개발업자가 분양이 안 해서 못 갚겠다. 그러면 저당권자로서 은행이 경매 처분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권리로 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 상환하는 것은 건축대부는 그 틀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 분양률에 관계가 없이.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절차. 그래서 구외, 부타, 근검마라는 7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순서대로 물어봤는데 구외, 부타, 근검마. 그래서 어떤 무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외, 부타, 근검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내용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비조 타당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마케팅 단계에서 얘는 개발 초기부터 한다는 거였죠. 2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하는 타당성 분석이 있겠죠. 요거는 따로 끄집어내서 논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2번째는 절차하고 이론적인 면을 할 때, 3번째는 책에 있는 거 이제 101페이지의 개발 위험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업자가 고려되는 위험이고, 올해는 여기서 정답이 하나가 나왔죠. 위험에서. 근데 올해 나온 그 정답 내용은 그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보셔도 다 풀게 해줬어요. 위험을 이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정도가 다른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퍼던 학자가 제시된 이제 3가지 위험에 대해서 논합니다. 우리가 위험의 개념은 뭐였었죠? 위험이란. 그렇죠. 위험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논하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지? 그게 위험이고 안 되는 정도가 크게 부담을 느끼면 위험이 커진 거죠.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개념은 투자론을 하고 투자론에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지분 투자자야. 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론에서 고려했던 위험의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투자론에서. 너무 오래됐죠.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법률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괜찮아요. 다음 주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사금법 유인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위험을 다루는 분야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번째는 금융론에서도 다루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개발론이야. 근데 금융론에서는 거의 잘 되지는 않고, 투자론하고 개발론에서는 위험이 종종 나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해졌는데, 첫 번째가 무슨 위험이다? 법률적 위험. 법적이고, 두 번째가 뭐죠? 시장 위험. 세 번째가 비용상이에요. 법시비 그래요. 법시비. 물론 위험에는 이제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본인 회사 자체적인 내용이겠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주변 환경이야. 뭐 행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정책상의 변화, 뭐 천재지변이 뭐 날씨 변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은 천천히 하고 법시비가 돼요. 근데 개발업자들이 고려되는 위험인데 개발업자들은 이제 개발 사업을 성공할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할 걸 기대하는데 실패로 귀결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를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런 걸 제시해 주게 됩니다. 거기 법적인 위험이 설명이 됐고,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 뭐 제도, 뭐 정책,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법률 느낌 들어요? 아니면 법률 느낌 들어요? 법률 느낌 들죠? 다만 이제 이걸 국가고시에 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출제원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래, 뭐 별거 있겠어? 법을 가지고 따져보자. 법에는 이제 공법 내용이 있을 것이고 사법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공법 내용은 토지용 규제고, 토지용 규제는 공법 시간에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거니까, 사법적인 질문 민법 시간 하면 되죠. 민법은 소유권을 다루잖아요. 소유권 관계. 그래서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사법적인 측면과 토지용 규제를 다루는 공법적인 측면에 대한 상황을 논하는 것이 뭐다? 그 법적인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들은 법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변하지 않았음을 기대가 되는데, 법적인 환경이 변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고려되는 게 법률적 위험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를? 틀리게 어떻게 했을까? 공법하고 사법을 바꿔버린 거야. 소유권 관계를 공법, 토지용 규제를 사법.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민법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민법만 엄청나게 하시죠? 공법도 엄청나게 하실 거 아니야. 우리 공법 교수님이 지구적인 우주적인 스타니까, 그죠? 우주적인 안드로메다에서도 강의 들은 분이 공법 교수님이에요. 그 우주적인 스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개발업자들은 이 법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럼 우리 시험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안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용 계획이 있죠.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요것은 이제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까지 딱 멈춰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요 말을 썼어. 이거를 어떻게 또 틀리게 나올까요? 여러분 출제원이라고 계시면 정해져 있겠죠? 이거는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내는 거야. 아주 간단해. 어떻게 내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냥 다 지문도 알아. 근데 잊어버려. 근데 이렇게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의 개념도 굉장히 간단해요. 개발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보는 게 시장 위험이야. 잘 팔려야 되잖아요.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제 분양률이 100%를 걸 기대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야. 그 분양률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력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념이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이제 위험은 우리가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 그 내용이 있죠. 개발이 길어짐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개발해 주는 이것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개발업자들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기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팔아버리는 거야. 미리. 초기에 매각 임대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미리 만약에 분양했잖아요. 미리 선분양한 거야. 그럼 시장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개발업자가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그림 가지고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상의 위험은 뭐냐면은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잖아요.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공사기간을 아마 정해놨을 거야. 개발기간을.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는데 이 개발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하죠. 금융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비비가 많이 나가니까 공사기간이 장기가 되면서 비용 증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우리가 비용상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 길어질수록 건축비, 금융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커질 거에 대한 우려감, 이게 비용상의 위험이다. 비용 증가분. 그래 놓고 이제 이건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어, 없겠어요? 위험적인 최소화하는 방안.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요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시행사라 그럽니다. 그럼 개발업자들이 공사를 시공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맡겼을 때 공사 기간을 정해놓죠. 한 6개월 동안에 완성시켜 달라. 근데 6개월 동안 완성시켜 달라 해서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그 책정된 공사비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시행사 입장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공사기 6개월이라는 계획이 1년 연장되고 10년 연장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우리 시행사는 부담하지 않고 당신 시공사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확정시켜 놓고 도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과서상의 전문 용어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개발업자와 시공사 간에 체결하는 것은 뭐다? 비용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 말이 굉장히 낯설어서 시험은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질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개발업자가 그 매입한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를 몰랐대. 이것은 무슨 위험을 소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무슨 위험? 법적인 위험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야. 뭐가 정답이냐? 시장 위험을 소리한 결과다. 이렇게 낸 겁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그 정도예요 이게. 초기에 매입 매각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해당. 뭐 틀린 거죠. 이미 이용기에 확정된 땅을 매입하는 것, 시장을 최소화하는 거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글씨만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지 이런 행위가 반드시 개발업자의 이윤까지 극대화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부작용이 다 있겠죠. 이거 다음 내용은 내지 않겠지만은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법적인 환경 변화가 사실상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더 두려운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땅은 비싸. 이거 다 비싸. 그 초기에 매각 매입하잖아요. 아니 매각 임대하잖아. 그러면 시장 불확실성은 매수자한테 떠넘기잖아. 싸게 팔아야 돼. 미리 파는 거니까. 선분양보다 후분양이 좀 비쌀 거 아니야. 그렇죠?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부실공사. 공사 다 도급 받은 이제 도급 하청업자들도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하는 과정 중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이 설명이 다 번세에 있을 거 없을까? 개발론의 원서는 다 설명이 다 돼 있어 자세하게. 우리는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간다는 거야. 위험이 뭐가 있어요?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딱 나오고 그 다음 단계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자주 나와. 위험에 대한 논의 지문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하냐마냐 최종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이 두 문제가 나온 이유가 이론이 있고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은 유형은 거의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론의 에이스가 그 책의 오른쪽에 보면은 그 101페이지에 그 맨 밑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죠. 타당성 분석해놓고 밑에 방가를 입은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 그래서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나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있죠. 부동산 분석 유형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나오면 별표 치셔가지고 그 안에 선량한 키워드들이 나올 거야. 키워드 등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역시 마찬가지로 29회 때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만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